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훅. 오늘 28번째 방송입니다. 자, 새해 첫 방송입니다. 네. 오늘 방송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연말에 저희가 구독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구독 이벤트를 시작할 때 구독자가 29만 3천 분이 계셨는데 현재 30만 8천. 드디어 30만을 넘었습니다. 야. 15,000명이신 거였어요. 연말에 저희 방송 쉬는 동안. 예. 종종 쉬어야 그런가요? 구독자가 는다는 거 아닐까요? 부장님? 이벤트 때문 아닌가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9일 기준으로 30만 8,153분이 스트레이트 채널을 지금 구독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감사드리고요. 스트레이트 팀장 발령 난 게 올 4월이었어요. 네. 그때 26만이 안 됐었거든요. 25만 9천 그 정도였네요. 한 5만 분 정도가 고생되셨어요. 요즘 뭐 주식 오르는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군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물로 여음파 달력 세트나 뭐 놀면 뭐하니 다이어리, 뭐 달력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선물해 드리겠다 말씀을 지난 연말 방송 때 드렸었는데 총 몇 분 선정하셨죠? 총 65분께 이걸 야. 보내드렸어요. 지금 여기 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연출하고 있는 박세미 PD하고 예. 조연출 윤지연 PD가 고생했습니다. 이거 포장해서 다 발송. 네. 사무실에 포장돼 있는 거 봤는데 네. 그 발송이 됐나요? 그러면 아직 내일. 내일 발송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일 기준으로 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그날. 지금 이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일단은 상당히 좀 많은 애정과 또 상당히 좀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고요. 좋은 의견들을 워낙 많이 남겨주셔서 이게 쭉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러시죠. 일단은 이제 오자성어를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마중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일단 우리 조성원 기자께서 수구 완료를 신고합니다. 이게 스트레이트 구독 완료죠. 예. 트럼펫을 불어주세요. 네. 레미콘을 한차 보냈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구독률로 승승장구하십시오. 트리 옆에 잘 보이는 곳에 둘게요. 달력. 안 들릴 수가 없네. 야, 이거 이 보내드리는 거죠? 이런 걸로 살리기 진짜 힘들거든요. 야, 그런데 또 연말이라 이런 것도 너무 의견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여기 보여주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거 다 저희가 진짜 열심히 읽어봤고요. 우리 제작진이 진짜 고생해 주셨는데, 홍재현님은 MBC 기자 준비생으로서 꼭 저 자리에서 보도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들어오셔서 이 팀으로 오시면 생각은 바뀝니다. 성함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네? 홍재연 씨, 제가 똑똑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열심히 준비하셔서 정말 좋은 기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당히 조금 날카로운 얘기들도 많았어요. 뭐 진짜 막 I am 써니 이런 분들은 스트레이트가 좀 예전보다 좀 못하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었는데 후를 보면서 스트레이트가 다시 좋아졌대요. 그리고 이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보도상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이런 따뜻한 격려도 있었고요. 제이크 저글러 정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는 이 오픈 토론을 좀 할 수 있는 뭐 구글 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시청자들이 그 안에서의 좀 공론장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아주 발전적인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 지금 제작진은 이걸 보고 지금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게 너무 일이 사실 좀 많아지긴 하는데 저희도 어쨌든 이렇게 보내주신 의견들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거에서 제보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오레오즈 아이디 쓰시는 분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넘어가 버려 했던 비리와 부정을 구석구석 파헤쳐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까지 이런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이야기 흘려듣지 않고 저희가 선물도 잘 포장해서 저희의 마음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운 댓글들인데 두 개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네네네네. 토리준님 항상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 아나운서님, 시크한 조 기자님, 그리고 잘생긴 팀장님, 또 여러 기자님들 사랑합니다. 못 쓰겠네.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네. 마린 울트라님, 대한민국에 얼마 안 남은 중도 언론 진짜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대한민국을 위해 달려주세요.
하시면서 새해 역시 잘 부탁드리고 PS 음. 사장님 우리 기자님들 위축들지 않게 3천 3억에 흔들리지 않게 법인카드 한도 올려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었네요. 네. 듣고 계신가요 사장님? 박성준 사장님이 보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리고 요걸 좀 따서 네, 따로 보내드리는 이렇게. 걸로. 아 그리고 진이 사랑님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가 MBC 다워져서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되게 많이 바라고 있었던 듣고 싶었던 얘기죠. 예. 네. JTBC로 갔다가 스트레이트 덕분에 뉴스도 MBC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한 일이. 항상 공정한 보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짜 그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기 계신 4명 우리 넷 다 쉽지 않은 시간 다 보내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MBC가 MBC 다워져서 좋다는 이야기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스트레이트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또 선물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이벤트 종종 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종종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갑자기 세민 PD님이 표정이 저희 웃고 있지만 눈으로 지금 방금 욕을 하시는 듯한 예 그런 얘기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새해 제작비도 깎여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 조금 상당히 좀 묵직하네요 오늘은. 예. 김지영 기자 취재 쉽지 않았죠. 일단 그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저희도 약간 받아가지고 일단 만나는 것 자체를 너무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뭐 그렇게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나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거절당하는 게 거의 한 90%는 됐던 것 같아서 이제 코로나가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그거를 취재하면서도 좀 약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맨 앞에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게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 부자들에게는 재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뭐 주가 지수가 지금 3,000을 뚫고 올라갔어요. 3,100이 넘게 끝났죠. 그러니까 이번 주 장 마감이 3,125로인가 끝났을 거예요 아마. 예. 엄청나네요 정말. 작년 봄이죠. 작년 한 3월에 거의 한 1,400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떨어졌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약간은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으로 지금 폭증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보면서 조금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실물 경제랑 괴리감이 이렇게 너무 커져버린 것에 대한 좀 당황스러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사실 뭐 경기가 진짜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렇죠.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다가 음. 또 워낙 돈이 많이 풀리니까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장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곧버스라 그러잖아요. 하락장의 배팅을 계속 하는 분들도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서 또 걱정된다. 이런 기사들도 쉽지 않게 보시. 근데 뭐 그것도 쉽게 볼수 그거지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렇게 자산 가격이 폭등할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렇죠. 이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커지는 현상들이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주식에 못 올랐던 분들, 아파트 못 산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벼락거지라는 말이 진짜 요새 많이 그러니까요. 쓰이고 있잖아요. 저 통화를 하면서 그 무주택자인 분들한테 그 얘기를 단어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벼락거지가 되다니 진짜 막. 제가 요즘 자주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예. 집 없으시죠? 예. 네, 그분들. 한 전문가의 말을 너무 믿었다가 네. 집사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었다가 쉽지 않습니다. 있는 집 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저쪽에도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저 팀장님이도 안 좋으시네요. 예. 네, 그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상실감이 커가지고 제가 그렇죠. 통화는 거의 한 5번 넘게 했는데 음. 너무 좌절감,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약간 전셋값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가 길게 나가진 못했는데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공무원분이 진짜 성실하게 공무원 되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들 원하는 게 공무원인데 거의 20대 1에 가까운 그 경쟁률을 뚫고 됐죠, 공무원이. 그리고서 이제 한 8년 사귄 여자친구랑 올 3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둘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독립도 안 했대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모님이랑 쭉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모은 돈이 한 1억 정도. 1억 원이라는 돈도 뭐 그렇게 결코 적지 않죠.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뭐 이제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1억짜리 전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기는커녕. 그래서 정말 고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대출로 간신히 3억 2천짜리 뭐 전세를 구했는데 거의 뭐 결혼도 포기할 뻔하고 뭐 되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뭐 이 그런 사례가 생각이 보여주는 들더라고요. 게
사실 공무원이면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해고될 걱정 없고.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일해서 번 노동소득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자산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네. 그렇죠. 주식 그 제가 슈퍼개미고 만났잖아요. 음. 주식이 올랐다 배진환 올랐다 씨. 했는데 네. 예. 그게 실제로 숫자가 정말 계좌 하나에서만 100억에서 약간 200억 가까이 된 걸 보니까 정말 아, 이게 멍하겠어요. 현실인가? 음. 너무 현실적이죠. 놀랐더라고요. 네. 예. 이 숫자가 뭐지? 그러니까 한 달에 네. 100만 원 이상 저금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그죠?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정말 아껴갖고 저금을 했다고 쳤을 때 200만 원씩 1년을 그냥 꼬박 모으면 2,400만 원이거든요. 1억을 모으려면 5년 가까이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5년 사이에 최소 전세가 2년이니까 2번 정도는 전세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사에서 이제 소개해드렸지만 그 토마 피케티 네. 2014년에 음.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이제 벼락 스타가 되신 경제학자죠. 벼락 이런 얘기 오늘 좀 우리 그만합시다. 벼락. 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네. 벼락 스타. 네. 네. 근데 이제 이 학자의 그 피케티 지수라는 게 있어요. 뭐 아주 단순화시켜 설명드리자면 한 국가의 총 소득과 음. 총 자산의 비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소득이 느는 속도에 비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물론 그 책에서 이제 한국을 뭐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책을 보고 여러 학자들이나 뭐 의원실이나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은 피케티 지수가 얼마나 될까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승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그러니까 그 말을 뭐 풀어보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월급 열심히 모아갖고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지고 네.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케티라는 분도 원래는 뭐 이렇게 뭐 본인이 이제 혹시 21세기 자본이라는 그 책 제목을 달아서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후속편이냐, 혹시 사회주의자냐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요. 원래 이제 보수 우파 경제학자로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자리매김됐던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세금 얘기를 하시죠. 네. 이런 정도의 사회면은 세금을 지금처럼 매겨가지고는 도저히 불평등을 해소할 수가 없다. 세금 얘기가 뭐 피케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 네. 상황이 너무 그 편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뭐 세계 기구에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사에도 그렇죠. 들어갔지만 네. 뭐 IMF에서도 얘기를 했고 세계은행에서도 얘기했고 이 격차가 너무 심각해지면 진짜 경제의 근간이 흔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누진세를 뭐 도입해야 된다, 누진세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세원을 만들어서 재원을 만들어서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보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또 뭐 공산주의 사회냐, 뭐 사회주의 사회냐, 뭐 여기가 독재 국가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기사를 보면서 화내시는 분들은 그 세금 대상이 아닌 분들이에요.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1주택 이제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뭐 세금이 너무 늘어났다. 뭐 그래서 뭐 타격이 있다. 뭐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주식 거래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걸로 이익을 그 정도 액수를 보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거든요. 근데 뭐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한 분들은 그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하겠다고 하는 기준이 연 5천만 원 정도를 주식으로 벌었을 때, 벌었을 때 세금을 벌었을 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죠.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요. 부러운 얘기지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좀 뉴스를 바라봐 주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 요즘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통계로도 여러 가지 확인되지만 이 통계를 실제 사례에서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몇 분을 만나봤잖아요, 기사에서. 맨 앞에 나온 분은 김지원 씨라고 그 아시아나 항공 도급업체 KA라는 K. 업체죠. 예. 거기 원래 멀쩡한 직원분이셨어요. 네. 근데 순식간에 사실상의 실직 상태, 네. 무급 휴직이라고는 하지만 뭐 네.
복직에 대한 희망이 지금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김밥가게에서 네. 최저임금 정도 용돈 받으면서 이제 네. 더 안타까운 게 사내에서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한 2년 전에.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약간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그러면은 부부가 다 그러면 근데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일을 해서 부인은 한 작년에 몇 달 정도는 그래도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김지원 씨는 완전 8월 이후에는 쭉 약간 일을 안 했었고요. 네. 근데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 중 한 절반 가까이는 뭐 이미 뭐 휴직을 강요당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해서 그 팀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네. 그 회사에 그 남아있지 않은 상태고 왜냐하면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도 대기업 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서든 정부나 정책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고 뭐 아시아나가 그러니까 본청인 건데 어쨌든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도급 업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계획은 그렇죠. 없으니까. 아시아나항공의 직원들은 네. 뭐 고용 승계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들은 그렇죠. 과연 고용 승계가 될 것인가? 뭐 딱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네. 본인도 기대하기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그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했고 같은 업무를 하는데 회사 이름이 3번이 바뀌었대요. 그동안. 네, 구조 자체가 워낙 그 고용 안정성을 뭐 보장받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고요. 뭐 제대로 된 통계도 참 찾기가 힘들었는데 몇 달 전에 약간 조사했을 때 인천공항 관련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 6만 명인데 그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상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항공, 여행 뭐 네. 이쪽은 거의 그렇죠. 초토화됐죠. 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멀쩡한 직장 다니시다가 음. 순식간에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일용직으로 전락하는 음. 약간 그런 케이스들일 거고요. 이제 뭐 그런 기사들도 제법 있었죠. 그 항공기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거의 뭐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이제 그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네.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한국 면허증을 따 왔는데 입사가 됐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뭐 이제 이런 경우들도 많이.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쨌든 항공사에서 파일럿이라 그러면 상당히 조금 고액 연봉. 네, 고액 그런 연봉에서 이미지잖아요. 좋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라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아 이게 참 풀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이후가 오늘 김종현 기자도 얘기해 주셨지만 도대체 이 사태 이후는 어떻게 될까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뭐 임금 노동자도 임금 노동자들이지만 이제 자영업자들 얘기가 이제 그다음에 아유. 특히 우리 왜 석 달 전에 우리 10월 30일에 김지경 기자가 방송을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코로나19와 임대료 문제를 그랬죠. 다뤘었는데 그때 만나본 사장이 바로 이 통인동 커피 공방. 네네네네. 석 달 후에 다시 한번 찾아가 본 거예요. 네. 어땠습니까? 너무 진짜 전화를 오랜만에 그 커피 공방 사장한테 드렸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바로 첫 마디가 실은 어제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네, 나가라고. 근데 일주일 뒤까지 가게를 비워달라. 음. 이게 임대료가 이렇게 몇 달 밀렸으니 계약 해지다. 나가라라는 내용 증명을 바로 받고 그 다음에는 뭐 법원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뭐 붙이고 가고 뭐 그런 일을 여전히 겪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게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온갖 조치들 때문에 영업은 못 하는데 임대료는 그냥 나가야 되고 너무 절박한 상황에 제도는 없다라고 3개월 전에 했던 게 제 아이템이었는데 그 사이에 제도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고통은 더 심각해졌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픈 뭐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약간 이런 뉴스들이 네, 최근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정부가 2.5단계를 수도권에서 실시한 게 12월 7일부터였던가요? 네.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또는 영업 시간을 제한당하거나 그렇죠. 손님을 받지 못하고 테이크아웃만 하거나 이런 업종들이 이제 한 달째 지금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한 1, 2주 정도 더 갈 거고 이게. 그럼 이분들은 이거 못 버티죠 진짜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뭐 제 단골 뭐 음식점이나 뭐 술집이나 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해 보면 친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면 작년까지는 뭐 서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어떻게 뭐 코 시국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문자를 주고받으면 답이 뭐 버텨야죠. 뭐 이런 정도. 힘내봐야죠. 힘내야죠. 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신년 새해 돼가지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답이 뭐 그렇게 온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살아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고 네, 계시네요. 사투 말 그대로. 문제는 살아서 다시 봅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답이.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까지 지금 자영업자의 지금 상당수 지금 이거 무너졌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임금 노동자도 그렇고 그런 와중에 또 한쪽에서는 파티가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돈잔치가 좀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런 거죠. 아 정말 좀 암울하고 지금 심각한 상황 같아요. 아니 경기 안 좋다 하는데 슈퍼카는 저렇게 잘 팔리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참.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때 이제 임대료 편 그전 방송 김진경 기자의 지난 방송 때도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해외 사례 좀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나도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 건물 하나 있는데 이게 나의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나보고 벌지 말라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입을 해서 양쪽 모두에게 어쨌든 공적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0만 원은 사실 그러니까 뭐 가뭄의 단비일까 싶은데 비가 아닌 거죠. 엄발의 오줌 누기도 예, 아니지. 예, 예, 지금 정말. 이 상황에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하는 게 정말 정부도 알 거야 아마. 이건 정말 생색내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 재원을 끌어올려면 어쨌든 추가 예산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긴급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좀 화가 나는 게 예.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의 최전선에다 떠밀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당장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리고 돈을 못 벌게 만드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사회재산 침해라고 봐요. 근데 뭐 전시니까 긴급 상황이니까 지금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물주의 재산도 사유재산이고 근데 누구의 사유재산은 보유하고 누구의 사유재산은 그럼 이런 식으로 뭉개도 되나 이런 생각이 한 가지 들고 또 한 가지는 더 근본적으로는 최전선에다 그렇게 고립시켜서 온갖 피해를 다 보게 만들었는데 그로 인한 이익은 우리 사회 전체가 누리고 있잖아요. 네. 방역으로 인한 이익을. 근데 그거 모른 척해도 되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게 과연 건강한 공동체일까? 전 정부 여당의 그 태도를 보면서 약간 화가 났던 게 이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의 책임인데 국가가 그래서 존재하는 예,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존재하는 그래서 존재하는 게 국가예요. 근데 이거를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꾸. 착한 임대인들 돈 안 받아도 되잖아, 니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건물주는? 전 이건 그렇게 떠밀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엊그제 이제 저 정세균 총리가 그 국회 현안 질문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방역 관련된 국회 현안 질문에 나왔는데 그때 그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정의당 의원이 그 자영업자의 사연을 쭉 얘기를 해줬거든요. 월 임대료가 얼마고 고정 비용은 얼마고 이런 쭉 얘기를 하니까 정세균 총리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냥 바로 울음을 터뜨려 버리더라고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울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지금 이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들도 한때는 우리 사회의 기둥이었던 중산층 아닙니까? 먹고 살만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몰락하고 있는 걸 보면서 총리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저렇게 우는 거에 그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지금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지금 저게 안타깝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나도 마음이 아프다 정도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 관료들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지금은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좀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지금 전시 상황이고 어찌 보면 자영업자들은 거의 총알바지로 지금 내몰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좀 더 지금은 과거의 어떤 생각, 과거의 어떤 판단, 과거의 어떤 논리를 좀 벗어 던지고 좀 더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재정 건전성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른 나라들 사례를 이제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방송에 소개한 사례는 독일이었는데 네네. 독일이 손실의 90%까지 그 정도의 고정비 90%까지 이제 네. 국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소개를 드렸는데 다른 나라들도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영국이 휴업으로 타격이 큰 기업들을 위해서 46억 파운드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6조 8천억 정도인데 한 번에 현금 보조금으로 최대 1,300만 원 네. 지원해주겠다. 다른 나라들 또 있습니다. 일본 음식점과 주점에 대해서 저녁 8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협조하는 업체들에게는 하루에 6만 엔씩 보상해주겠다. 60만 원, 네, 7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어느 정도 손실이 보전이 되는 거죠. 일로 따지면은 한 달로 따지면은 뭐 상당히 제법 되는 돈이네요. 지금 바이러스를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3차 파동을 좀 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도 불안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를 내몰고 과연 이후에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특히 그 뭐 헬스장이라든지 못 견디잖아요 지금. 지금 못 견디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 합법소원도 않습니까? 냈고, 뭐 엑스가 오죽하면 같이 그러시겠냐는 내고. 거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도. 참. 그리고 영국은 교육 격차 관련해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교육 가외를 얘기 좀 해보죠 해주면서. 진짜. 네네. 어때요 영국은? 영국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아직 실행은 안 들어갔는데 애들이 전 이번에 그 수업하는 걸 보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옆에서 저는 그 자녀가 줌 수업을 듣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처음 봤는데 아기가 아직 어리죠. 이게 수업이라고 볼 수 있나? 약간 그냥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뭐 좀 더 많은 어쨌든 격차가 있긴 한데 그것도 근데 선생님이 그냥 수업 이렇게 온라인으로 누구 부르다가 한 10분 가고 그 와중에 누구는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 이러면서 한 20분 정도 얘기하는데 이 나머지는 그냥 혼자 동영상을 그냥 보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니 이거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냥 공립학교와 초등 뭐 사립 초교를 보내는 뭐 가정 이것도 너무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뭐 정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고민이 적어 보이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외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족한 격차가 떨어지는 아이들한테는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고 미국에서도 아이가 나오는 게 거의 그 전국 그 학생들의 절반에 대해서 가해를 시켜야 한다. 아니면은 뭐 여름 프로그램을 뭐 따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뭐 재산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거의 뭐 수십조로 예상을 하는데도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미래 세대를 2세대를 아예 버리는 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우리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렇게 격차가 한번 벌어져서 한 세대 뒤에 우리 사회가 그걸로 감내해야 될 비용과 손실을 생각해 보자고. 저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장 우리 보도에도 나왔지만 벌써 학력 격차 네. 포물선이요. 포물선. 네. 네.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 좀 하던 애들도 다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푹 꺼졌죠 가운데. 푹 꺼졌죠 그래프 보면. 가운데가. 그리고 상위층으로 이동하거나 네. 아예 하위층 아예 떨어지고. 확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야. 흔히 알고 있는 성적 분포도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걔가 요렇게 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할 수 있고 집에 돈이 좀 있는 애들은 이 기회에 사교육 왕창 더 받고 그러면서 공부 더 잘하게 되고 성적 올라가게 되고 참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또 사립학교도 좀 소개해드렸는데 전 그거 보면서 약간 개인적으로 보낼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애도 돈 들여서 사립학교 보낼 걸. 애들 약간 좀 안쓰럽거든요 집에서 보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뭐 원격으로 그 줌 수업 한다고는 하는데 학교 아예 안 가죠. 네. 뭐 집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근데 그나마 이제 저만 해도 직장 생활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 노트북 하나, 큰애는 노트북, 작은애는 태블릿 쥐어주고 이제 그걸로 봐요.
근데 보면은 기기도 못 구하고 통신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집들이 상당히 있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번에 보도에 나온 사례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수업에 못 들어가가지고 학교에 10번 넘게 찾아갔다는 것도 참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뭐 한 100 그 뭐 한부모 가정에 뭐 기초생활 수급자시고 또 아기들 둘 뭐 혼자 키우시고 그런 어머니신데 이게 한 지원금이 뭐 한 13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이었나요? 근데 이 중에 새로 장만한 휴대전화 플러스 뭐 여기에 대한 뭐 통신비 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가 드니까 그것 이게 때문에 약정으로 뭐 할부 네, 기계값도 나가. 3명 묶어가지고 가장 싼 걸로 하고 뭐 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드신대요. 근데 이게 이것도 엄청 부담이어가지고. 부담이죠. 네, 저희는 요새 당연히 다 음식 시켜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새 음식 시켜 먹으세요 했더니 아 그렇게 비싼 거는 못 먹는다고. 애기들 치킨 먹고 싶다고 해도 못 사주신다고. 그냥 전단지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싼 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아껴 인터뷰에 먹는다고 그게 하시니까. 있었죠. 한 끼 배달 음식 먹을 정도의 돈이면 우리 네. 이틀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급식도 지금 사실상 네. 중단됐죠. 아 그러니까 얘도 공부도 문제인데 일단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맨날 얘기하는 그 의식주. 네.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는 그 의식주 중에 애들 밥 문제가 또 네. 참 그게 뭐 의식주에 진짜 다 변화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 보면은 잠자는 시간 같은 경우에도 그 고소득층인 집 애들은 변화가 없다의 비율이 높고 약간 저소득층 그 자녀들은 변화가 크다 쪽에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 고소득층 애들은 먹는 게 줄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정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게 늘었다. 이게 다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호의 측면도 공교육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봄의 영역이 있었는데 그냥 집안에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면서 그냥 부모들의 약간 그 신체적 위협이 늘어났다. 이런 답변도 상당히 늘어났고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부모와 붙어 있으니 네, 그러면서 뭐 혼자 방치되는 뭐 그 시간 같은 것도 당연히 훨씬 더 그렇죠. 길고요. 뭐 많은 생활에 정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 뭐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점들로 추론해 보면은 사실 학대에 노출되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맞아요. 기존에 학교에 갈 때는 어느 정도 학교에서 체크도 되고 근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쓰고 싶었지만 못 다룬 게 또 돌봄의 공백 문제였는데요. 이게 저 같은 워킹맘한테는 너무 절실한 문제여서 이게 학교는 일단 오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똑같이 일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 엄마들의 아우성이 진짜 너무 심했거든요. 제가 통화를 한 분은 금요일에 갑자기 그 학교에서 그 애들 학교에 못 오니까 보내지 마세요라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오전에 갑자기 급하게 반차를 쓰고 학교 가서 울고불고 해서 제가 진짜 보낼 데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겨우겨우 자기 자녀만 그 돌봄 교실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제발 그 자택근무를 하게 해주세요. 자택근무를 하면서 애 돌보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럽니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듣고 있지 않다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밀접 접촉자가 된 거예요. 같은 팀에 누가 걸려서 그때서야 겨우 재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주 지난 다음에 그래서 기대를 했다. 이걸 재택으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받아들여 주겠지 했는데 바로 출근하라고 연락이 와서 진짜 이거를 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분이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조승원 기자나 저는 20세기의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기자가 되고 나자마자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부에 있으니까 사건 기자들이었으니까. 근데 야근을 하다 보면은 맞아요. 하루에 한두 건, 많게는 서너 건씩 꼭 목숨을 끊는 분들의 얘기들이 이제 취재가 돼요. 경찰서를 돌다 보면은. 근데 당시 가장 기억나는 게 빙초산을 드셨다, 마셨다. 그다음에 농촌에서는 파라쿼트라고 농약이 있어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농약인데 이걸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때는 사회 경험이 없었으니까 우리 사회에 원래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알았어요. 그게
경제 위기가 닥치고 나서 미친 듯이 폭증을 했던 거예요. 그 시기에. 저는 최근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러다가 바이러스가 죽이는 사람보다 이런 사회적 고통으로 경제적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는 피해가 훨씬 더 커지진 않을까? 그렇죠. 그걸 걱정을 당기까지. 공포감이 많이 드시겠어요. 네. 옛날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때 진짜 그랬죠. 경찰서 수습 시절이었는데 수습 시절에 보면 이제 수습 기자 시절에는 일선 경찰서 이제 형사계 그 당시만 해도 다 들어가서 취재를 했으니까 하다 보면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은평 경찰서 그때 새벽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는데 어떤 그 교복 입은 여고생이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딱 그런 사연인 거예요. 네. 아버지 IMF로 도산하고 해서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사 사건이니까 일단 조사는 받아야 되니까 애가 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이런 경제적 위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아이는 자라서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20년 전에 그 아버지가 그 IMF로 망해서 스스로 목숨 끊은 그 가정의 애는 어떻게 자랐을까를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이게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이후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새 들어서 계속 아까 지금 뭐 김영욱 팀장도 지금 정부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데 아니 저는 요새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경제 관료들이 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좀 현장에 나가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총리가 정세균 총리가 좀 지시했으면 좋겠어. 책상 앞에 앉아 있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나가봐서 좀 왜냐하면 본인이 좀 그걸 보고 좀 느꼈으면 좋겠거든. 아니 뭐 경제 관료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알지만 그것과 정책 실행 간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겨 있는 거죠. 느끼는 게 근데 상당히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보면 그 어제 이제 우리 회의하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그 시사인이었던가요? 아 제가 그거 가져왔어요. 그 기사. 그거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예. 시사인 기사인데요. 천관열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예. 11월을 조사했어요. 맞아요. 시사인과 KBS가 같이 조사한 건데 그 결과를 이제 보면은 저는 이게 과연 정부만의 책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정부가 처벌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5월엔 47%가 처벌해야 된다라고 답했는데 11월이 되니까 89%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건 뭐 크게 주목할 만한 그렇죠. 건 아니고 그 다음 게 이제 저는 주목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로 지원해야 되냐? 그럼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자영업자에 대해 지원해야 되냐? 45%. 일본은 72%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해야 되냐? 44%. 일본은 69%입니다. 일본하고 비교를 했어요. 같은 조사를 한 거죠, 일본에서. 똑같은 설문 조사를 일본하고도 하고 한국에도 하는데 이렇게 청년 결과가 구직자들을 지원해야 되냐? 한국은 35%에 그쳤습니다. 일본은 56%가 지원해야 된다고 답했어요. 중소기업 지원해야 되냐? 한국은 30%에 그칩니다. 일본은 66%가 지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원해야 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떨어져요. 5월보다. 5월만 해도 자영업자에 대해서 57%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45% 떨어집니다. 훨씬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나도 힘든데 왜 쟤네만 뭘 도와줘가 지원해, 되니까 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코로나 재난 국면에서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면 넌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반대가 56%, 찬성은 29%. 저는 이걸 보면서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위기 국면에서 누군가는 최전선에 고립돼 있고 누군가는 저 뒤에 처져서 낙오되고 있는데 우리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되는 건가? 그럼 국가는 왜 존재하는 걸까? 저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풀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그리고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람 죽여놓고 재정 건전성 얘기할 겁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물론 경제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 돈 푸는 액수를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부채 비율 얘기 맨날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정 건전성 그좀 방금 말씀하시네요. 되게 낮아요 우리나라. 부채 비율 낮은 OECD에서 되게 낮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은 무슨 진짜 하늘에서 뭐 현금을 뭐 헬리콥터로 뿌렸다 네. 뭐 이런 얘기 초반부터 나왔잖아요. 코로나 아주 초반에 나왔던 그런 기사인데 진짜 지금도 벌써 사실 위태위태합니다만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이걸 얼마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들여서 이걸 다시 정상화 지금이 쌀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이 그렇게 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이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뭐 지금 0.5%까지 더 내릴 수도 낮춰가지고 더 내릴 수도 네. 없는 상황이고 제로금리니까 통화 정책은 이미 쓸 만큼 쓴 거고 그럼 나머지 이제 재정 정책인데 이걸 갖고 뭐 정부가 나서서 지금 그런 온갖 그 통계 수치 되면서 우리 아직 쓸 여력 있다 해서 쓰자고 좀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온갖 데서 난리잖아요. 무슨 뭐 너네 뭐 베네수엘라 될 거냐 뭐 이런 소리 나온다고. 이런 소리 나오니까 못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전시고 제가 뭐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뭐 어떤 그 지원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뭐 보편적으로 다 지급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논란이 있다고 보지만 그 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시에 수술비 아낀 게 무슨 자랑이냐라는 말은 그거는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재정 규모도 늘려야 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돈을 그냥 풀면은 사실은 저희 인터뷰도 나오지만 그 돈을 누가 땡겨갈까요? 맞아요. 신용도가 높거나 음. 담보가 있거나 즉 재산이 있거나 또는 둘 다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땡겨갑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대출도 받는 거고 저금리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대출 받은 돈으로 자산도 불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누가 가장 지금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나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재원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뭐 채권을 찍어내든 뭐 국채를 발행하든 어쨌든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같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IMF나 세계은행도 지금 누진세 강화해서 격차를 줄이는데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 생각이 있는 거죠. 그쪽도 지금 비용을 쏟아붓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 그러니 지금 누진세 올려서 재원 마련해서 쏟아부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K IMF나 IDRD 같은 데가 무슨 사회주의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스튜디오에서 K-회복 얘기 나왔었지만 네, 이게 K-회복. 회복이 되더라도 이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벌어질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좀 급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지금 상황이 좀 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올 겨울 특히 이번 겨울 아주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모든 문제 떠나서 지금은 가장 시급하게 이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 떠나서 지금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아작 나버리면 그때 가서 정책 내놓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맞아요. 이거는 응급 상황이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찔끔찔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할 게 아니라 손실을 보전하고 재개 발판을 마련해 줘야죠. 또 해고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인터뷰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대 보니까 그 자영업자 한 분 나와서 이거는 지원이 아니다. 이거는 정당한 보상이다.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럼요. 라는 얘기를 국가가 하시는데 영업을 제한한 건데요. 뭐 국가가 우리 전체의 방역을 위해서 너네 손실을 감수해라고 강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거는 지원 이걸 갖다 무슨 정부가 무슨 시혜를 베푸서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헌법사원까지 냈죠. 그래서 네. 위헌적 조치라는 뭐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렇게 고강도의 방역 정책을 펴는 거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죠. 안 그러면 사회 전체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네.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다만 그렇게 고강도의 정책을 펼 때에는 그걸로 인해서 생계가 무너지고 삶이 파괴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줘야 된다는 사람 거죠. 살리자고 하는 건데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너무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사실 오늘은 뭐 이 이상의 결론이 나올 수도 없는 주제고 사실 일단은 빨리 좀 정말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가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주장인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가 정치권에 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한국 정부나
한국의 정치가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들은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일사천리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우린 왜 안 될까요 이게? 모든 거를 다 정파적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하고. 언론 지형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관료들의 저항이 너무 심하고 네, 고정관념에 관료들은- 틀어박혀서 아니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죽 답답하면 하겠습니까? 네. 오죽 답답하면 기자들도 현장 나가가지고 사회부 기자들 요새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취재하고 오면 벌써 말하는 게 달라요. 김지영 기자 달라졌죠. 벌써 말하는 게 달라요. 화가 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좀 심한 말로 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도 아니 사람 죽은 다음에는 장례식 아무리 잘 치러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살려야죠. 지금 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죽기 전에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제발 좀 빨리 좀 오늘 방송은 좀 보시고 좀 일단 빨리 좀 논의를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더 늦어지면 진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 모두가 더 감당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하루빨리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오늘 클로징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좀 새해 첫 방송부터 워낙에 무겁다 우울하네요. 보니까 조금 쉽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결할 수 관료들도. 있습니다. 관료들도 해결해야 하면 물론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과학으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없습니다. 백신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 그런 불평등도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과 출신다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일단 새해 첫 방송 너무 고생하셨고 사실 인터뷰 자체가 다 막 화상 인터뷰가 되게 이번에는 많아서 지금 김주경 기자께서 고생을 하셨구나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자, 어쨌든 스트레이트 30만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저희 방송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본방 시청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깨방정 떨면서 클로징을 하기가 너무 좀 그러네요. 다음 주 맛배기 다음 주. 되죠. 네. 다음 주도 약간 화가 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결국은 정부, 정치권에 관한 얘기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얘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네. 어떤 대기업 공장에서 벌어진 일을 쭉 취재를 해봤어요.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여기까지 새해 복 할까요?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우울하지만 새해는 복 많이 코로나도 받으세요. 반드시 극복해내고 네.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한 희망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